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틀째인 오늘 한국인 실종자 19명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물 유속이 빨라 수색 범위가 인접 국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침몰 직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의 긴박했던 통신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크루즈선 바로 옆에서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음성도 담겼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현지에선 선장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평소보다 빨리 운항하다 일으킨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둘로 쪼개는 법인 분할 안건이 장소를 바꾸는 소동 끝에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조는 원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지도자로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간부들이 숙청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름답던 다뉴브 강변은 지금 눈물과 비통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실종된 우리 관광객 19명의 구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현재 구조 작업에 진척이 있습니까? 네, 이곳은 바람은 약간 불지만 화창하게 날씨가 개인 모습인데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배들만 떠다니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7명 중 50대 여성 2명의 신원만 확인됐는데요. 현재 헝가리 대테러청은 잠수부를 투입해 선체 내부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빠른 유속으로 떠밀려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등 다뉴브강 하류 인접 국가의 수색 구조대의 도움도 받고 있는데요. 하류로 흘러가면 구조 작업이 어려울 수 있고 루마니아 댐 부근에서 구조된 사례도 있어 정부 당국이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네, 김민지 기자, 실종자 가족들이 곧 도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구조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에 내린 비로 다뉴브강의 수위는 5m를 넘어섰고 유속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때문에 수색 상황에 진척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는 현지 주민들도 나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조되길 기도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출발한 실종자 가족들은 약 1시간 뒤쯤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하는데요. 현지에 대기하고 있는 정부 대책반과 만나 지금까지 수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해드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침몰한 유람선을 들이받은 대형 크루즈선의 선장이 헝가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작은 배를 추돌해 침몰시켜 놓고도 구조하지 않았죠. 이렇게 45분 동안 계속 항해했던 겁니다.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라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크루즈 선박은 현재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에 정박 중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이 배를 수색하고 우크라이나인 64살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We will do our best to investigate what has happened. 체포된 선장은 충분한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사고 원인은 운항 미숙이라기보다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Do you know about the accident that happened in Budapest? All the people are busy in the moment. I will not tell anything through the phone now. I'm sorry. 크루즈가 유람선을 추돌한 뒤 구조에 나서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시 운항 경로를 보면 크루즈는 사고가 난 뒤 45분 뒤에야 멈췄습니다. 현지 언론도 이번 사고가 인재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헝가리 구조당국의 긴박했던 초기 구조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작은 유람선이 침몰한 직후에 헝가리 구조 선박끼리 나눈 무선 대화입니다. 공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30분 뒤 현장에 도착했던 구조대들.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교신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다행히 생존자도 구조해냅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구조 소식. 생존자 2사람을 구조한 구조대는 또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채널A 뉴스 동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긴박했던 초기 구조 상황,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뉴브강 사고 현장은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수색과 인양이 지금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저희 동정민 특파원이 헝가리 경찰의 수색선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수색 장면을 소개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밑에서는 24시간 수색과 인양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자가 직접 헝가리 경찰의 배를 타고 수색과 인양 작업이 벌어지는 현장 근처까지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출발하기 전 구명조끼를 나눠줍니다. 현재 인양 현장의 수심은 9.6m. 다행히 날씨가 맑아지면서 수위가 낮아지고 유속도 느려졌습니다. 전 지금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색과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군함인 저 배는 360도 레이더가 장착돼 9m 수심 아래에 있는 유람선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장대를 이용해 강바닥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지휘관들은 보트 위에 천막을 쳐 만든 간이 재난본부에서 상황을 지휘합니다. 군함은 물살의 흐름에 따라 위치를 계속 바꿔가며 유람선 안을 수색 중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인양 방법과 관련해 유람선 밑에 공기를 채운 큰 부표를 넣어서 띄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실종자가 다뉴브강 하류를 넘어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사고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CCTV 영상을 잘 보면 스위스 선적인 대형 크루즈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방향을 틀었을까? 이민준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저녁이 되면서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5,000톤 규모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가 한국 관광객들이 탄 소형 유람선을 뒤따라 항해합니다. 그런데 다리 기둥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유람선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It looked like we were going to hit a boat. It turned broadside in front of the boat and it just rolled over and, just a few seconds later and then it was down, it sunk. 대형 선박들은 초록색 불이 켜진 주항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항로를 급히 바꾼 겁니다. 당시 크루즈의 속도는 6.7노트로 시속 12.4km 수준. 우리나라에서 운항하는 일반 유람선의 최대 속도가 10노트인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데다 악천후까지 겹쳐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És a Viking, ahogy vele érintkezik, akkor megborítja, és körülbelül 7 másodperc alatt, ahogy az oldalára borul, el is süllyed. 현재 역류된 크루즈선 앞부분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침몰한 작은 유람선은 1층과 2층 이렇게 이중갑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순간에 어느 층에 머물렀냐에 따라 생사가 엇갈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다미 기자입니다. 1시간의 야경 투어를 마치고 선착장으로 돌아오던 허블레아니호. 선착장 도착을 불과 5분 남겨두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서 탈출한 일부 승객들은 강한 물살 속에 겨우 구조됐습니다. I see one catastrophe, but the man in the water broke. Yes, then I see yesterday night. 허블레아니호는 1층과 2층으로 나뉜 이중 갑판 구조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야경 감상을 할 수 있는 2층과 달리 1층은 창문과 천장으로 막힌 구조입니다. 외부와 폐쇄된 구조 탓에 순식간에 침몰한 배에서 1층 승객이 탈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또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던 점도 인명피해를 키운 이유로 꼽힙니다. 비를 맞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대 붙을 때까지 1층에 있다 이렇게 됐을 수 있죠. 1층에 있으면 뛰어나오기도 힘들겠고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 찾아 나오기 힘들었죠. 허블레아니 호와 충돌한 바이킹 시기는 총 길이 135m, 선폭 12m의 대형 선박으로 허블레아니 호보다 5배나 큽니다. 충돌 직후 선체가 곧바로 기울면서 7초 만에 침몰해 승객들이 탈출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네, 구조된 7명 가운데 1명인 여성 승객은 다른 여성이 나를 살렸다고 말했다는군요. 하지만 정작 도움을 준 여성의 부모님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보도에 박선영 기자입니다. 침몰 사고 뒤 강에서 구조된 승객들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생존자 7명 가운데 골절상을 입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과 아내를 여행 보낸 윤모 씨도 퇴원한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큰 배가 너무 가까이 저게 그냥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 하는 소리에 그 다음에는 강물에 빠졌다고 하더라. 30대인 윤 씨의 딸은 함께 허블레아니 호에 탔던 또래 여성이 자신을 구조해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다른 배들이 와가지고 그때 구조를 받았다고. 하지만 윤 씨 딸을 도왔던 여성의 가족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쪽 부모들은 실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함께 여행 갔던 윤 씨의 처가 식구 2명 소식도 들리지 않아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괜찮으니까 그 얘기만.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 오전과 지금 이 시점의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변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배가 거의 안 보이고 지금 이 시점에도 많지는 않은데요. 사고 후 유람선 운행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유람선들이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할 텐데 과연 안전한지 현지에서 사공성근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관광객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 2층 구조에 앞뒤가 뚫린 선박들이 선착장에 정박해 있습니다. 허블레아니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뉴브 강을 오가던 유람선들이 사고 이후 운항을 멈춘 겁니다. 그런데 이 배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뉴브 강 인근의 선착장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곳에 정박된 유람선에는 구명조끼는 물론 구조용 튜브조차 없습니다. 구명정이 하나 있긴 한데 성인 3명 정도가 겨우 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안전장치라곤 1m 높이의 펜스가 전부였던 사고 선박과 닮은 꼴입니다. 피해자들은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노후됐는지 선박 하부 곳곳엔 녹이 슬었지만 문제 없는 듯 운항은 계속됐습니다. 관리는 뒤로 한 채 관광객 몰이에만 몰두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헝가리가 인기 관광지가 된 후 강가에 유람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대형 크루즈까지 허가한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형 크루즈 선에 받친 유람선이 침몰하는 순간에도 주변으로 온 저마다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유람선들로 분주합니다. 집중호우의 불어난 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람선들이 몰렸던 상황은 선박위치 추적 사이트에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사고 지점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부터 바로 아래 세체니 다리까지 갖가지 모양의 배들로 빼곡합니다. 바이킹 시긴호와 허블레아니호의 사고 순간 두 다리 사이 1.7km 구간에는 모두 29척의 배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바이킹 시기노처럼 길이 100m가 넘는 대형 선박도 5척이나 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래 수로가 좁은 다뉴브강에선 대형 크루즈 운항이 금지됐었습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최근 야간 운행이 허가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능을 못해요. 배가 대여섯 대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데 배가 뭐 엄청 많아요. 여기 다뉴브강에 유람선이. 도로에 차가 다니는 것 같아요. 헝가리 항해협회 사무총장도 부다페스트 주요 구간에만 하루 평균 70척의 배가 운항한다며 헝가리 정부의 과밀한 선박 운항 관리가 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다뉴브강은 온갖 배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이 강은 이렇게 많은 배가 다니기에 위험한 강입니다. 염정원 기자가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과 비교해봤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공개한 사망자 7명의 발견 지점을 보면 사고 지점에서 10km나 떨어져 발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유속 때문에 피해 규모도 컸습니다. 유럽의 하천은 완만하고 그 수로가 매끈하게 올라왔다가 빨리 내려갑니다. 유속이 빨라지죠. 한강과 달리 좁은 강폭도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꼽힙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는 뭐 넓으니까 문제는 그 좁은 강에 많은 배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다닌다. 다뉴브강의 폭은 한강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박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은 물길도 다뉴브강이 더 좁습니다. 좁은 물길에 선박이 북적이면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로가 제한적이고 여러 유람선, 관광선들이 그 한쪽 그 항로만 이렇게 일렬 종대로 다니듯이 엄청나게 악조건이죠. 기상 악화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좁은 물길에 많은 선박이 몰려 사고가 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부다페스트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은 내일처럼 안타까워했고 교민들은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부다페스트를 여행 중이던 한국인들은 사고 소식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고 빨리 좀 날씨도 좀 좋아지고 해서 배도 빨리 입양하고 실종자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현지 교민들도 마음을 졸이며 구조 작업에 진전이 있기만을 고대했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구조 작업이 원활히 좀 진행돼서 피해자들도 좀 무사히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사고 수습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팔을 걷어붙인 교민들도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교민은 한국에서 올 유람선 탑승객 가족 등에게 제공할 도시락 준비를 맡았습니다.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들 사고니까. 이미 구조된 생존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한국인 의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국 의사분이신데 지금 현장에 지원 나가고 계신 분이에요. SNS에는 사고 수습에 필요한 통역 자원봉사에 나서자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동참 의사를 밝힌 현지 교민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네, 이번 침몰 사고에는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부 황아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근데 가장 궁금한 게요. 사고가 나고 45분 동안 큰 크루즈선이 갔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크루즈 선장이 유람선을 들이받은 사실을 정말 몰랐던 건지 알고도 모른 척을 한 건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고 당시에 바이킹 시거노에 함적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네, 머르기트 다리 기둥에서 크루즈가 유람선을 들이받은 이후에 속도가 시속 12km 정도인 6.7노트에서 2.7노트로 절반 이상 뚝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시속 0.1km 정도인 0.1노트로 거의 멈춘 상태에서 20분가량 가는데요. 네. 다리 앞이라서 속도를 줄인 건지 충돌의 충격 때문에 그런 건지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추돌 후에 속도가 좀 늦춰졌다.
약간의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당시 사고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실까요? 크루즈가 유람선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그렇죠. 항적도를 다시 살펴보면요. 사고 이후에도 무려 40분 이상 계속 가다가 네. 북쪽 부두에 멈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무리 배의 규모가 차이가 난다지만 침몰한 유람선도 길이가 27m인데요. 네. 육안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크기죠. 선장의 과실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건 접수가 침몰 직후가 아니라 10분 뒤에서야 이루어졌는지 또 다른 선박이 제일 먼저 구조에 나섰다는 점도 규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큰 그 크루즈선에도 그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봤을 것 같은데 어쨌건 챙겨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선장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저 정도 크게 큰 선박이라면 이런저런 전자장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빠진 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크루즈선이 머르기트 다리 기둥 앞에서 오른쪽으로 급선회를 할 때 라디오 통신이나 경보음으로 주변 선박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차선을 급변경할 때처럼 주변 선박에 알려야 한다는 건데요. 네. 또 AIS라는 장치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모니터만 제대로 보고 있었더라도 주변 배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이름까지 알 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선장이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레이더 외에도 수상 교통 상황을 확인해서 안전거리, 즉 4m 간격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0대 선장은 일단 체포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겠군요. 고맙습니다. 황하람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유람선 탑승객들의 가족들이 속속 부다페스트로 떠났습니다. 믿기 힘든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자정을 막 넘긴 늦은 밤. 부다페스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려고 유람선 탑승객 가족들이 속속 공항에 도착합니다. 연락을 받았지만 믿어지지 않는 현실. 사고를 당한 가족을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위로의 말조차 건네기 힘든 상황. 공항으로 배웅 나온 가족들은 말없는 포옹으로 떠나는 일을 다독입니다. 출발 직전까지도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침통한 표정으로 함께 출국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씁니다. 오늘까지 출국한 유람선 탑승자 가족들은 모두 44명. 5개 항공편에 나눠 타고 순차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장 늦게 출발한 일행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쯤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행사 측은 직원들이 현지에서 숙소와 식사 등 탑승객 가족의 체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출국 의사를 밝힌 유람선 탑승객 가족 5명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침몰한 유람선에는 6살 어린이와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이렇게 3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2주 전에 이곳에 올 계획이었지만 그 일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61살 김모 씨 부부. 김 씨 부부는 바쁜 딸을 대신해 6살 손녀를 애틋하게 돌봤고 이런 부모님을 위해 딸이 준비한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가슴 아프고 속상해서 그런 거지. 어제도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김 씨 부부와 딸 그리고 손녀까지 이들 모두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녀 6살 아이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사고 나기 5시간 전 엄마가 액체 괴물을 사줬다며 전화로 아빠에게 자랑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원래 2주 전 출발하기로 했다가 단체 여행객 인원이 부족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찾지 않으니까 여행사에서 찾지 못하니까 이번 주로 밀려진 거죠. 침몰한 유람선에는 옛 직장 동료 부부 3쌍도 있었습니다. 과거 내무부에서 특허청으로 옮겨 일을 하다 공직 생활을 마쳤고 함께 여행까지 가게 된 겁니다. 내무부 출신들은 좀 더 각별행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나와서도 자주 모임도 가지고. 부부 3쌍 중 1명은 구조됐고 5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들도 지난 12일 출발하기로 했다가 인원이 모자라 25일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도 한번 오기로 했는데 교육받을 때 그렇게 안타깝고 그러네. 옛 동료들과 이웃 주민들까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아찔한 선박 사고가 국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어제 한강에서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26명의 탑승 인원이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여객선 한 척이 서울 동작대교 쪽으로 다가옵니다. 배가 흔들리더니 속도를 늦추고 멈춰섭니다. 30분 뒤 고속정을 탄 119 구조대가 출동해 승객들을 옮겨 태웁니다. 여의도에서 승객 23명과 승무원 3명을 태우고 출발한 여객선이 좌초된 겁니다. 여객선은 수심이 1.5m까지 얕아진 바로 이곳을 지나다가 모래턱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선체 가장 아래에서 수면까지의 높이가 2m인데 수심이 1.5m까지 낮아진 상태였던 겁니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구명조끼를 입었고 구조대 출동으로 13분 만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한강물이 빠져나가는 간조기에 배가 좌초되는 사고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강에는 이제 저수심 구간 및 불규칙적인 구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종종 사고가 납니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승객은 정상 운행 중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전북 부안에서는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뒤집힌 배 밑바닥이 수면 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해경이 바닥을 두드리며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체 지금 완전 전복되어 있는 상태고 선체 위에 올라가서 가격 시험 중. 전북 부안군 앞바다에 어선이 뒤집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박 안에서 선원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배 밖으로 빠져나온 베트남 국적 선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원은 배가 어젯밤 10시쯤 뒤집혔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어선 스크류에 폐 로프가 감겨 있는 걸 발견하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스크류에 폐 줄이 걸려 있는 상태였고 그 부분도 하나의 사고 원인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우여곡절 끝에 끝내 통과됐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부서지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주소에 시간과 장소와 경영 연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11시 10분, 장소는 울산대교 체육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만회관 입구에서 현대중공업 주주들과 노조원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 일촉즉발의 상황. 회사 측이 주주총회 장소가 변경됐다고 안내하자 일대가 소란스러워집니다. 허를 찔린 노조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울산대로 이동하는 사이 회사 측은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분할 안건을 10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노조가 주총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고 주총장 곳곳이 부서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주주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이라며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참석과 의견 표명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데 3%의 지분을 가진 노조원들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소주주들의 참여의 권리를 유배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날치기 주주총회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
반면 회사 측은 당초 장소에서 주총이 제대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돼 합법적으로 장소를 바꾼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검사인이 나와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다고 검사인이 판단을 해서 자리를 옮겼고 검사인 입회 아래 주총이 진행이 됐습니다. 노조는 주주총회 무효 소송과 함께 총파업도 개송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노조의 격한 반발이 있었지만 현대중공업이 분할되며 대우조선해양과 합병하는 첫 절차를 넘었습니다. 합병에 성공하면 세계 1위 조선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핵심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완전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아래 산업은행과 합작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을 두고 그 아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4개 조선사를 거느리는 구조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지원과 투자 역할을 담당하고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해양 플랜트 등 사업부문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시장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1, 2위로 그 뒤를 일본, 이탈리아 업체가 추격 중입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세계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조선사가 돼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통합을 마무리하려면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경쟁국의 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해 합병 완료까진 난관이 예상됩니다. LNG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시장에서 양사 합계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는 노조와 지역 상권 침체 우려를 잠재워야 하는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법정에서 말을 걸어보려고 쫓아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골목길을 뒤쫓아 20대 여성의 집안까지 침입하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0살 조모 씨.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집 앞에 상당 시간 머물며 강제로 문까지 열려고 했다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조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선 적극적으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오늘 법정에서는 말을 걸어보려고 쫓아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강간의 고의를 부정하는 거고 단순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변명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후 진술 땐 범행을 부인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따져 조 씨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판문점에서 열었습니다. 작년 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자리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죠. 1년이 흐르면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당 지도부는 사진 촬영에 바빴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최고위 회의를 열기 전 회담장 앞과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수 앞에서 기념 촬영을 이어갑니다. 북측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선 장병과도 돌아가며 사진을 찍습니다. 보초를 서는 북한 병사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이해찬 대표는 회담장 안을 들여다보는 북한 병사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기도 했습니다. 북한 병사에게 말도 건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찍히는 거야 지금. 이 대표까지 손을 들어 보이자 관계자가 만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손을 흔드는 등 북한 병사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해선 안 된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견학을 마친 이 대표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화 국면은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사일 도발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평화 노름을 관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급히 사과했고 민주당은 최악의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연천회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2차 북미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 김정은이 간부들을 숙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문 대통령보다 낫다는 겁니다.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책임 아무도 묻지 않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고 참사관을 파면시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책임은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내에서도 표현이 과했다는 우려가 나왔고 황 대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하고 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 의장의 제명을 요구하며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극적이고 몰지각한 언어로 대통령을 욕보여야만 야당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김영철, 김혁철, 김성회. 올 2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뉴스를 가득 채웠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팀이 석 달 가까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평양에선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북한 대미 라인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통일전선부장에서 교체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이후 보이지 않는데 노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숙소에서 마주친 김혁철 대미협상 특별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측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국의 기밀을 유출한 스파이 혐의로 베트남 대사관 직원과 함께 총살됐다는 얘기마저 나옵니다. 김혁철 대미협상 특별대표가 다른 외무성 관리들하고 같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처형됐다는 소식은 이미 4월 하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노이에서 실무 협상을 함께했던 김성해 통일전선 책략실장과 한 가지 더 제안할 게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제대로 통역하지 못한 신혜영 통역관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회담에서 그림자 수행을 하며 의전을 책임졌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잠깐 드러낸 뒤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숙하며 근신 중이라는 얘기와 함께 임신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대대적인 숙청을 암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수령에 대한 도덕과 의리를 저버린 반당, 반혁명 행위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당, 반혁명, 준엄한 심판 같은 표현은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때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중국을 휩쓸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상륙했습니다. 치사율 100%라고 하는군요.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걱정인데 정부는 남북 접경 지역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은 압록강 근처 자강도의 협동농장입니다. 사육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했고 나머지는 살처분됐습니다. 어젯밤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한 이 전염병은 유럽을 거쳐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로 확산됐고 이번에 북한까지 상륙했습니다. 주로 야생 멧돼지가 감염의 개체로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병에 걸린 돼지의 사체를 먹고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걸린 돼지는 발열과 함께 피부 출혈을 일으키며 죽게 됩니다.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최고 불안하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장이 걸렸습니다. 강화, 옹진 등 남북 접경 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했고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염을 막기 위해 포획틀과 울타리 설치도 확대했습니다. 북한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접경 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 지역 농가의 추나 도축장 지정이나 돼지 이동 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남측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북한과의 방역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전 거래,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높이려고 관련자끼리 부풀려서 거래하는 편법입니다. 강력한 규제에도 최근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당국은 자전 거래가 아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인 잠실 5단지입니다. 지난 3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6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18억 2,9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역시 강남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도 최근 2달 새 2억 원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조금 한 거죠. 강남엔 음마밖에 없잖아요, 이제. 호재가 없는데 가격이 급등하자 자전거래 가능성이 나옵니다. 실제 한국감정원은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자전거래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출 규제에 영향이 없는 현금 부자들이 강남 재건축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 지난 연말 급락했던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꾸준히 하락폭을 줄여 최근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도에 신도시를 추가했을 뿐 서울 도심주택 공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가격 반등 이유로 꼽힙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거시경제가 여전히 불안하고 대출 규제도 심하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들. 부동산 가격을 누리려는 정부와 좋은 주거지를 찾으려는 투자자, 수요자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말을 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조금 전 해양 쓰레기 때문에 생긴 선박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안전과 건강도 위협합니다. 정부가 우리 바다의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저 스티로폼 그거 아니야 저거? 쓰레기네 형님. 매년 우리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천 톤. 이 가운데 80%가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최근 5년간 폐어망 등 해상 쓰레기로 인한 사고는 1,000건에 육박합니다.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연안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38마리 중 20마리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해양 플라스틱 제로와 원년으로 선언하고 바다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나섭니다.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농어민과 도시주민과 기업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어구 보급을 늘리는 한편 폐어구, 폐부표를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도 2021년부터 시행합니다. 또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육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1톤 트럭이 어린이집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탈길에 세워져 있던 식자재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어린이집 유리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귀가 준비 중이던 어린이집 원생 2명이 팔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교사 1명도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낮에는 조금 더운 감이 있었는데요. 해가 지고 금세 선선해져서 산책하기 한결 좋은 날씨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도 나들이 하기 무난한 날씨입니다. 주말 내내 맑은 하늘입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요. 강한 자외선과 오존, 큰 일교차만 대비하신다면 야외 활동에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뜨겁고 덥겠습니다.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동해안 또 일부 경북 지역에는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산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화재 예방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고 또 일부 영남은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 중부 지역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은 눈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선글라스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참사가 나면 들리는 말인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좋다는 이유로 수십 척의 배들이 단유강을 꽉 채워도 당국은 사고 가능성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규명조끼 착용도 의무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더 깐깐하게 따져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죠.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뒤늦은 탄식뿐이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